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리따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리따님은 지금 현재 해외에 계신데 정말 또 섬뜩한 한 룸메이트의 이야기를 전달해 주실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리따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리따님께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리따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가 우리 귀족님들도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저도 생각이 네. 들었거든요. 그 이야기가. 네, 맞아요. 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또 섬뜩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리따예요. 이제 이 이야기는 제가 갓 20살 때 대학교 기숙사 룸메이트랑 같이 생활하면서부터 시작되는 일들이고요. 이게 기숙사의 상황이 국한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 그 룸메이트라는 친구가 주체가 되는 얘기예요. 그 친구의 현황을 제가 지금 잘 몰라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뭐 그런 거는 잘 모르는데, 그리고 또 그 친구는 저와의 기억을 다르게 기억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좀 제가 살면서 사람으로부터 받은 좀 충격적인 일들이라서 귀족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제보를 하게 됐고요. 일단 저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어렸을 때 가족이 모두 해외로 이주를 가서 초, 중, 고등학교를 다 해외에서 나오고 딱 대학교만 한국에서 다니게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운이 좋게 처음에 기숙사가 붙어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는데, 학교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2인 1실을 이용을 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 기억 이후에 처음 한국에서 생활하는 거니까 좀 많이 떨리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가 룸메이트로 걸릴지 좀 걱정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기숙사 방하고 파트너 배정을 저희 학교는 진짜 100% 랜덤으로 뽑았어요. 눈을 가리고 아무거나 고르세요 해서 카드를 이렇게 몇 개 뽑으면 그 카드에 배정이 되고 방이, 룸메이트도 그렇게 배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주작이 되거나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가 먼저 입시를 하고 제 룸메이트는 며칠 뒤에 들어왔는데, 그 룸메이트 이름을 똘비라고 하겠습니다. 똘비 첫인상은 되게 좋았어요. 딱 보면은 깔끔하고 되게 정갈한 느낌이 드는 친구였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 사람이 한복을 안 입고 있는데도 뭔가 한복을 입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되게 특이하고 좋다. 저는 좋은 느낌으로 받아가지고 룸메이트 잘 걸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처음에는 과는 서로 달랐어요. 똘비는 다른 과였는데 그래도 막 알게 됐으니까 같이 저녁도 먹고 뭐 근처에 놀러 나가기도 하고 시간을 좋게 같이 잘 보냈어요. 그리고 학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나서는 같은 과 친구들도 따로따로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같은 과 친구들하고도 조금씩 시간을 보내기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부터 똘비가 제 귀가 시간에 대해서 좀 간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녁 한 8, 9시가 되면은 너 어디야? 왜 이렇게 안 들어와? 이러고 문자 보내고 전화 계속하고, 사실 막 20살이 됐는데 저녁 8시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밤 12시가 넘어갈 때도 있고 새벽 2, 3시까지 뭐 술 파티도 하고 새내기 모임도 많고 막 다들 놀기가 바쁜데 똘비는 저한테 그렇게 빨리 들어오라고 계속 닭달을 하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제가 외박 같은 거를 하는 날에는 너 미쳤냐? 외박을 왜 하냐? 네가 외박할 친구가 어딨냐? 해외 촌주제에. 꼴값 떨지 말고 빨리 들어와라. 뭐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말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내가 연고도 없이 이제 해외에서 막 왔으니까 걱정이 돼서 저러나 했는데, 그래도 조금 과하다 싶은 반응들이었어요, 대부분. 근데 하루는 이제 똘비가 저를 앉혀놓고 진짜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해외에서 오래 살아서 한국 문화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알려준다고 하면서, 한국에서는 룸메이트하고 꼭 지켜야 되는 약속이 있다. 뭐 늦어도 8시에는 방에 들어와야 되고 절대 외박하면 안 되고 주말에는 무조건 기숙사 친구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국 문화라면서
너가 잘 모르니까 내가 설명해주지. 너 어디 가서 다른 기숙사 가서 지금처럼 행동하면 바로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새겨 듣고 막 지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믿었어요. 똘비 말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한국 문화를 잘 몰라서 똘비한테 되게 예의가 없는 룸메이트였겠구나. 이제 안 그래야겠다. 좋은 룸메이트가 나는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날부터는 저녁 약속은 절대 안 만들고 과 친구들이 어디 좀 멀리 놀러가자 1박 2일 놀러가자 해도 저는 나 룸메이트 있어서 안 돼 이러고 거절하고 그렇게 계속 시간이 지났어요. 하루는 저하고 좀 친하게 지내게 된 과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너 요즘에 왜 술 약속도 안 나오고 우리 어디 멀리 놀러 갔었는 거 되게 재밌었는데 왜 안 왔어?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나 그때 기숙사에서 룸메랑 살잖아. 기숙사 매너 지키려면 일찍 들어가야지. 뭐 늦는 것도 안 되고 외박도 절대 안 된다고 내가 룸메한테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과 친구가 진짜 무슨 개소리냐는 표정으로 저한테 그딴 게 어딨냐. 네가 미성년자도 아니고 늦게 들어가고 싶으면 늦게 들어가고 외박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뭐 룸메가 법적 보호자도 아니고 굳이 이렇게 매너를 차린다고 치면 뭐 오늘 좀 늦는다, 오늘 외박한다 이렇게 알려줄 수는 있어도 절대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룸메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 너한테? 좀 이상한데? 뭐 한국에는 그런 문화는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조금 이상하게 느꼈어요. 똘비가 조금 나한테 간섭을 하는구나. 비가 시간에 대해서. 그리고 또 가끔씩 똘비가 되게 좀 이상한 가스라이팅 같은 거를 자주 하고는 했는데 예를 들자면 저희 기숙사 침대가 나란히 같은 방향으로 가운데 2-3걸음 정도 거리를 두고 있었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이 잘 때 오른쪽으로 누워 자기도 하고 왼쪽으로 누워 자기도 하잖아요. 근데 똘비는 항상 마주보고서 자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이 지나서 똘비한테 등을 돌리는 방향으로 돌아놓으면 막 야, 너 왜 나 안 보면서 자? 응? 룸메는 원래 다 마주보고 자는 거야. 다시 나한테 돌아놓아. 이러면서 엄청 소리 지르면서 역정을 내거나 어쩔 때는 뭐 제가 술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저녁에 술 한 잔을 하자더니 술을 막 주량 이상으로 엄청 먹이고서는 집안 사정이라든지 뭐 가족 갈등이라든지 이런 걸 되게 집요하게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잘 들어라. 아무도 네 마음 이 세상에서 안 알아준다. 너는 혼자다 이 세상에. 나만이 너를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똘비 본인도 저는 안 물어봤는데 막 본인 되게 딥한 사정도 얘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되면 원래 서로 좀 그런 어두운 부분을 공유하고 나면 되게 빠르게 가까워지잖아요. 그런 걸 노리고 그랬는지 어쨌든 되게 빠르게 가까워지기는 했어요. 나의 약점을 이 친구도 알고 이 친구 약점도 내가 알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학교를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똘비랑은 과도 다르고 수업 시간도 다 다른데 제가 어느 강의실을 가든 뭐 언제 어디에 있든 항상 똘비가 제 옆을 지나가고 있어요. 아니면 제 어깨를 이렇게 치면서 인사를 하거나 자기가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했어요. 그래서 저랑 자주 어울려 다니던 과 친구들이 저보고 야, 네 룸메 진짜 이상하다. 너 쫓아다니는 것 같은데? 막 이런 말을 자주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똘비가 되게 이상했던 점이 제가 본인 외에 다른 친구랑 만나거나 하는 거를 되게 싫어했어요. 아예 대놓고 너는 나만 있으면 된다. 다른 친구는 전혀 만들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또 저랑 똘비랑 같은 중앙 동아리 소속이었는데 뭐 동아리에서 어느 남자 선배가 저한테 밥이라도 함께 하자고 하면은 옆에 껴가지고 이렇게 회방을 놓거나 아니면 야, 저 선배 선수다. 소문난 선수야. 네 바보 같아 보여서 갖고 놀려고 오는 거야 너한테. 나쁘게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야. 거절해. 이러면서 좀 강요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한 1년 가까이 흐르다 보니까 당연히 제 주변에 오려던 친구들도 저 좀 이상한데? 이러고 차츰 멀어지고 점점 똘비 외에는 다른 친구가 없이 고립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정도까지 사태가 되니까 똘비가 룸메이트기는 하지만 뭔가 좀 쎄해서 너무 가까워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또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다른 한편으로는 똘비가 나를 진짜 친구로 생각해서 걱정돼서 하는 행동들인데 내가 잘 들어야 되지 않을까? 예의상?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똘비가 이렇게 말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제 모습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싫은 건 싫다고 제 입장을 똑바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생각은 그냥 머릿속에서 맴돌기만 하고 행동은 똘비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은근한 가스라이팅이 진짜 무서운 게 제가 상대방한테 정복되었다는 자각이 없어요. 내가 이 친구한테 지금 휘둘리고 있다 이런 자각이 없이 그냥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제가 뭐 아주 똑부러지지 않거나 어디가 멍하거나 이런 성격도 딱히 아닌데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쯤에 제가 다른 과에서 이제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아무래도 똘비가 제 룸메이트고 남자친구랑 이렇게 셋이 자주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근데 그 둘이 정말 고양이랑 개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거예요. 똘비는 저랑 남자친구 사이를 이간질을 시켜서 헤어지게 하려는 것처럼 이렇게 안달이 나 있고, 남자친구도 제가 똘비랑 따로 약속이라도 잡으면은 어차피 같이 사는데 약속은 왜 잡냐, 걔 좀 그런데 너무 가깝게 지내지 마라 하면서 눈치를 주니까 예. 너무 불편한 상황이 매일매일 연속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난 게 한 1년 정도 됐고, 그러던 중에 정말 똘비가 저한테 선을 시게 넘어버리는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네. 제가 그때 당시에 사귀던 남자친구가 군대를 가면서 어차피 나도 친구랄 게 똘비랑 남자친구밖에 없는데 남자친구 없이 똘비랑 같이 학교를 다니려고 생각을 하니까 좀 착잡한 거예요. 네. 그래서 남자친구랑 복학학기를 그냥 맞춰야겠다 싶어서 무작정 저도 휴학 신청을 하게 됐어요. 이제 저는 부모님이 계신 해외 본가로 가서 휴식도 좀 취하고, 그렇게 되면 기숙사가 만료가 될 테니까 아싸리 이참에 똘비랑도 좀 멀어질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똘비도 같은 학기에 휴학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쟤는 왜 또 휴학 신청을 했을까 좀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있던 차에 똘비가 저한테 하는 말이, 야, 우리 같이 휴학하는데 이참에 어학연수라도 좀 같이 갔다 올까? 이렇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예. 저는 똘비가 좀 불편한데, 그리고 이제 휴학한 목적도 걔랑 좀 멀어질 수 있을까 싶어서 한 건데 어떻게 같이 생판 모르는 나라에 가겠어요. 그래갖고 그 제안을 좀 무시했었거든요. 근데 딱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똘비랑 어학연수 상담실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저는 똘비가 그 제안을 저한테 하고 제가 상담실에서 상담받는 순간까지 기억이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서 어떻게 우리가 거기를 갔고 이런 기억이 아예 안 나요. 그냥 정신 차려보니까 홈스테이 비용이랑 어학원 비용이랑 상담을 다 받았어요. 근데 똘비는 또 옆에서 이 프로그램이 좋겠다, 이 나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내가 어학연수를 왜 가, 나는 해외에서 살다 왔는데 돈도 한두 푼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입으로는 그래 너무 좋다, 같이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에 1년짜리 프로그램 어학원이랑 이렇게 홈스테이 비용 총 해가지고 한 2천만 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정신 차려보면 그 나라로 가는 비행기 예매하고 있고, 정신 차려보면 또 상담실 가서 계약서에 최종 사인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똘비가 항상 같이 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똘비 없이 저 혼자 알아보러 다니고 상담받으러 가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나중에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 2천만 원이 저는 학생인데 어디서 나서 나는 돈을 내고 연수를 갔을까 하고 저희 부모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때 당시에 그 해외에 계시는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학을 쓰면서 보내달라고, 돈 보내달라, 나 이거 못 가면 죽어버릴 거다 이러면서 협박을 했대요. 근데 평생 성인 될 때까지 사고도 안 치고 말도 잘 듣던 딸내미가 뜬금없이 연수 보내달라면서 2천만 원을 달라 그러고 안 주면 죽겠다느니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부모님은 얘가 연고도 없는 한국에서 혹시 잘못되는 게 아닐까? 이러면서 그 돈을 보내주셨대요. 저는 근데 부모님한테 그렇게 협박을 했다, 악을 썼다 그런 기억이 없거든요. 그 부분은 진짜 미스테리입니다. 기억이 안 나니까.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르게 지나고, 그날은 제가 연수를 갈 나라로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 가는 날이었어요. 공항에 딱 도착해서 티켓팅을 다 하고 벤치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긴 잠에서 이렇게 탁 깨듯이 정신이 번쩍 차려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야 이게 지금 내가 여기 왜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옆을 딱 보니까 똘비가 없었어요. 분명히 같이 어학연수를 가기로 했으면 준비야 조금
따로 했다고 쳐도 옆에 똘비가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없으니까 전화를 해봤어요, 똘비한테. 안 받더라고요. 안 받아요. 근데 나는 1시간 뒤면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조급하니까 그 어학연수 상담실로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안녕하세요. 저 리따인데 똘비 혹시 오늘 저랑 안 가고 다른 날 따로 가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상담사님이 이러면서 똘비 씨는 한 달 전에 프로그램 취소하셨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먼저 가자고 했던 똘비는 안 가는데 저 혼자 알아보고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계약하고 그날 혼자 공항에 온 거죠. 그래서 전화 끊고 이게 뭔가 하고 멍하니 이렇게 있었는데 조금 있다가 카톡이 하나 오는데 똘비였어요. 전화는 안 받더니 근데 앞뒤 설명 아무것도 없이 딱 잘 다녀와 이렇게 한마디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에 제가 그나마 몇 안 남은 지인이나 특히 당시 남자친구가 똘비에 대해서 저한테 이렇게 좋은 영향을 주는 친구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관계 정리를 권하거든 했거든요. 지인들이나 이렇게. 똘비하고 관계가 되게 위태롭던 시기이긴 했어요. 그래서 나를 절대적으로 좀 모든 사람하고 멀어지게 하고 고립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방법을 택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저는 어떻게 해요? 이미 돈도 다 내고 홈스테이 패밀리랑 영상통화로 면접도 다 보고 비행기 타려고 공항에 왔는데 그래서 반강제로 어학연수를 떠나게 됐고 연수기간 1년 동안 똘비한테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은 되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저도 포기를 하고 똘비랑은 이제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사실 연수 기간 동안 제가 그 나라에 적응을 잘 못해서 진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었거든요. 그렇게 연수 기간이 끝이 나고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와서 마음이 너무 지친 상태로 자취를 할 집을 알아보고 다니는데 귀신같이 똘비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잘 다녀왔냐? 보고 싶었다. 너 아직 지낼 데 없지? 이제 막 와서 우리 집에서 지내. 집 구할 동안 기한 없이 내가 재워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얘는 진짜 염치도 없다. 지가 연수 가자 해놓고 쏙 빠지고 나 혼자 보내놓고 내가 그렇게 연락해도 안 받더니 딱 한국 오니까 연락을 하네. 진짜 어이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입으로는 그래 어디서 볼까 우리? 나 집 구할 때까지만 신세 좀 질게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제가. 예. 똘비를 대할 때는 생각이랑 입이랑 따로 노는 거예요. 제가 연수 기간 동안 진짜 속으로 100번도 더 절연했어요. 똘비랑 혼자. 근데 오랜만에 보니까 되게 반가운 거예요. 그렇게 의도치 않게 다시 똘비하고 잠깐 룸메이트 기간이 시작이 됐어요. 하루는 똘비가 저를 아는 언니한테 소개를 시켜주고 싶은데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무슨 대학에 되게 유명한 심리학과 교수인데 자기랑 너무 친한 언니래요. 네가 어학연수 다녀와서 마음이 너무 많이 지친 것 같아서 내가 너 상담 좀 해주라고 되게 어렵게 시간을 내주셨다 그 언니가. 가서 얘기 잘 해보고 나는 저기서 기다릴게 밖에서 이러고 어느 카페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그 교수라는 사람을 만나봤는데 그 사람은 거의 무당이에요. 제 과거사, 가족 관계, 경제적 여력, 최근에 일어난 사건 사고 이런 거를 모르는 게 없어요. 그리고 되게 힘들었겠다 이러면서 위로를 해주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가뜩이나 되게 취약했던 때니까 마음이 되게 가고 엄청 기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를 거의 매일 그 교수라는 아는 언니를 같은 시간에 같은 카페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고 저도 얘기를 듣고 이렇게 반복을 했는데 그 일주일 동안 이상하게 제가 몸이 정말 많이 아팠어요. 예를 들면 딱 꼬집어서 머리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이게 아니라 무슨 근육통 같이 온몸이 막 뻐근하면서 일어날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막 거의 그 교수라는 사람을 만나고 집에 있을 때는 기어다녔어요, 바닥을. 걸어다닐 수가 없어서. 근데 또 그 교수를 만나러 가는 시간이 되면 몸이 멀쩡해지면서 막 축축 준비를 하고 나가니까 완전히 100%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상태가 머리도 힘들고 몸도 힘든데 나를 도와줄 사람은 이 교수밖에 없다. 이 교수를 소개해준 또 똘비는 내 구세주다. 막 이런 생각이 엄청 강하게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완전 제 억측이기는 한데 아마 카페에서 만날 때마다 음료에다가 뭘 좀 탄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만날 때마다 그 교수 언니가 음료를 사주시더라고요. 근데 한두 번은 제가 그냥 얻어 마시다가 아니 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개인적인 시간도 무료로 내주고
음료도 사준다 맨날? 이번에는 내가 한번 사야겠다 싶은 마음에 오늘은 제가 음료 살게요. 감사합니다. 매번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 되게 정색을 하면서 내가 살게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싱긋 웃으면서 동생한테 얻어먹으면 안 되지. 그러면서 그냥 앉아있어. 내가 사줄게. 그리고 한 번도 제가 음료를 산 적이 없고 항상 그 언니가 음료를 사줬어요. 예. 그렇게 상담이 끝나고 집에 오면은 무슨 뭐가 탁 이렇게 열리는 것처럼 몸이 엄청 아파요. 걸을 수가 없어요. 근데 다음날 또 만날 시간대쯤 되면 괜찮아지니까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생각이 되게 나중에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전혀 이상한 줄을 몰랐고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가 거의 흘렀을 때쯤에 그 교수하고 또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똘비가 지나가다가 카페에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같이 앉아서 저한테 하는 말이 그러니까 네가 기본적인 심리치료는 다 된 것 같은데 심층 심리치료를 할 때가 온 것 같대요. 이번 주말에 부산 해운대에 있는 내 연구소로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교수라고 했으니까 연구소가 있대요. 사실 그때 제가 지내던 똘비네 집에서 해운대는 거리가 굉장히 멀었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뜬금이 없어서 해운대라고 하니까 그래서 뭐지? 이랬는데 또 제 입에서는 알겠습니다. 주말에 같이 가요. 좋아요.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또. 근데 이번에는 또 한쪽에서는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여기까지 들으신 귀족님들은 어느 정도 눈치채셨겠지만 이런 과정이 좀 대부분 사이비 종교 포교 수법이잖아요. 저는 몰랐어요. 이거 되게 유명한 수법이었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바보처럼 몰랐어요. 그때 당시 상병이었던 남자친구한테 되게 오랜만에 일련의 일들을 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게 남자친구한테는 제가 똘비 얘기를 되게 좋게 하고 있었더라고요. 뭐 어학연수 얘기도 예를 들면 똘비가 가자고 해서 갔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내가 너랑 복학학기 맞추려고 시간이 그냥 가운데 뜨니까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똘비가 여러 면에서 나를 너무 많이 도와준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아는 언니랑 심리상담 뭐 받는다 요즘에 이런 얘기는 한 번도 안 하고 근데 그때 얘기를 하는 거야 남자친구가 왜 그런 얘기를 이제서야 하냐 지금 이걸 다 지나놓고 왜 이제서야 얘기를 하냐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거 사이비 종교 같은데 해운대에 되게 유명한 사이비 종교 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대요 자기가. 지금은 뭐 달라졌을 수도 있고 정확하지 않은데 뭐 어쨌든 걔가 룸메이트였을 때 계속 강압적으로 하고 막 조종하려고 하고 이런 것도 되게 이상했고 그리고 그 교수라는 사람도 교수면 교수지 지가 무당도 아니고 네 과거사하고 뭐 가족 얘기 이런 거 어떻게 알겠느냐 똘비가 그동안 너랑 지내면서 알게 된 개인정보들 다 갖다 바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머리를 망치로 한데 띵 맞는 것 같았어요. 혹시 이 모든 게 나를 그 종교단체의 신도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물밑 작업이었을까? 근데 한국에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한테 이렇게 집착하고 고립시켜서 이제서야 진짜 작업에 들어가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 2년을 돌이켜보니까 그렇게 너무 무섭고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꼴도 보기 싫고. 예. 이제는 진짜 이 친구랑 관계를 끊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마침 집에는 똘비가 없었고 후다닥 이렇게 제 짐 몇 개 딱 챙겨가지고 똘비 집에서 무작정 나왔고 눈앞에 보이는 아무 모텔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방을 잡고 이렇게 앉아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도 똘비가 이후나 고우나 내가 한국에서 만든 첫 친구고 그러니까 제일 서로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똘비의 의도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 지난 2년이 되게 부정당하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한테는 뭐 2년? 별거 아니네. 뭐 그래 친구 여러 명 중에 하나 이상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아는 사람도 없이 머리 크고 나서 한국에서 처음 생활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나름 의미가 되게 컸거든요. 친구라는 의미가. 그렇게 생각이 다 정리가 되고 나서 똘비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갖고 막 쏟아냈어요. 나 이제 다 알았다. 너 다 계획했지?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같아서 이용한 거 아니냐. 나 이제 너 안 볼 거고 그 교수 언니도 안 볼 거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똘비가 예상이라도 하고 있었다는 듯이 되게 차분하게 리따야 무슨 일이야. 남자친구가 너한테 뭐라고 하든 흔들리면 안 돼. 여기까지 잘 버티고 잘 따라왔잖아. 내일 우리 얼굴 보고 얘기하자. 내일 몇 시까지 그 카페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남자친구랑 통화했던 거 말하지도 않았고 똘비가 없을 때 집 나와버린 것도 똘비는 모를 텐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 얘한테는 내가 뭘 숨길 수가 없구나. 예. 아니면은 이제 아예 혹시 내 남자친구도 섭외를 했나? 다 한패거리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래 내일 거기서 보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그래서 전화를 끊고 입을 막 때렸어요. 왜 보자고 하냐면서. 싫다고 해야지 왜 그래 도대체 하면서 내일 절대 안 간다. 이제 진짜 끝이다 얘랑은 이러고 잠에 들었어요. 다음날 제일 먼저 기억나는 상황은 제가 만나자고 한 그 시간에 카페에 앉아 있었던 장면이에요. 들으시는 분들은 좀 답답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제가 어이가 없었어요. 왜 생각이랑 행동이 따로 움직이는지. 근데 똘비는 아직 안 왔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카페에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되게 핏기가 하나도 없이 하얗고 되게 마른 제가 모르는 여자가 저한테 와서 말을 거는 거예요. 저기요 막 이러면서 멀리서 봤는데 제 뒤쪽에서 후광이 비치더래요. 원래 천운을 타고나신 분인데 남자친구를 잘못 만나서 어두운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다. 남자친구분이랑 계속 만나시면 안 된다. 근데 그쪽 조상이 하늘에서 당신을 구하시려고 귀인을 보내주셨는데 예. 악마 같은 지인들 때문에 그 귀인을 저버리시면 얼마 안 가 교통사고로 죽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교통사고로 죽을 거래요, 저보고. 그리고 그쪽 조상신이 저한테 이 말을 막 울면서 꼭 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전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사라졌어요. 이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진짜 뭔 소리냐 이게 싶고 다른 사람이 들어도 이게 누가 봐도 그냥 사이비 헛소리인데 그때 저는 그 말이 너무 겁이 나고 진짜 제가 죽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막 손발도 떨리고 식은땀도 나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다 죽이려고 똘비한테서 날 멀어지게 하려고 했었던 거구나. 아, 다행이다. 나 이제라도 알게 돼서 똘비한테 그렇게 말한 거 사과하고 평생 함께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조금 있다가 똘비랑 그 교수언니랑 같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셋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똘비랑 그 교수언니가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우리가 너 구해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네가 우리 이제 안 보겠다고 해서 얼마나 슬펐는지 모른다. 허튼 생각하지 말고 우리 믿고 따라와라. 우리가 구해주겠다 너를. 그러면서 제 손을 이렇게 꼭 잡아주는 거예요. 예. 그 손이 정말 따뜻했어요. 엄마 할머니가 어루만져주는 것처럼. 그러면서 너 지금 안색이 너무 어둡다. 지금 상태 너무 안 좋아 보이니까 당장 내 연구소로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정말 놀랍게도 거절을 했어요. 오.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잘하셨다. 잘하셨다. 너네 이렇게 다 짜고 치고 사람들 속여서 어디로 데려가려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이제 난 안 통한다. 예. 내 인생에서 꺼지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얗고 마른 여자가 저한테 이상한 소리를 하고 갔잖아요. 그 여자가 했던 그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는데 예.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너무 이질감이 드는 거예요.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 모든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갖고 제 주변 사람들이 똘비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얘기했던 것도 막 생각이 나면서 못 모르는 애 잘 구워 삶아 놨는데 거의 다 넘어온 것 같은데 옆에 있지도 않은 군대에 있는 애가 자꾸 방해하니까 마지막 강수로 죽을 수도 있다고 겁을 줘야겠다. 딴 생각 못하게 해야겠다. 뭐 이런 작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현실 직시가 싹 되면서 거절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정말 조상신이 도운 게 아니면 뭘까요? 그 1년, 2년간 계속 시달리다가 그 짧은 5분, 10분 사이에 현실을 볼 수 있게 됐다는 게 이야. 예. 근데 제가 그 말을 하는데도 입이 떨려갖고 이빨끼리 서로 부딪히고 주먹도 엄청 꽉 쪄가지고 나중에는 손톱 때문에 손바닥이 다 까졌더라고요. 그게 저한테는 그 말이 내가 죽을 걸 알면서도 내 살길을 뿌리치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는 말처럼 느껴져가지고 너무 힘들었고 아직 막 다리가 떨려갖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눈을 꼭 감고 있는데 두 사람이 제 앞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갖고 눈을 살짝 떴을 때 똘비가 한마디를 툭 던졌는데 그 한마디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나요. 뭐라고 했냐면 아쉽다 아쉬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쉽다. 그 이후로는 똘비랑은 연락을 전혀 안 했고요. 몇 번 전화나 카톡이 온 것 같기는 한데 일절 안 받았습니다. 처음 며칠에는 그러니까 전화가 울릴 때마다 심장이 쿵쿵 내려앉는 거예요. 똘비일 때마다. 안 받으면 내일 내가 교통사고로 차에 치여 죽는 게 아닐까 막 이런 생각 계속 들고 네.
근데 이제 제 마음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을 한번 먹으니까 둘째, 셋째 날에는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안 받아도. 참.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왔고 저도 복학도 하게 됐는데 그 이후로 졸업할 때까지는 똘비는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 나중에 동아리 사람들로부터 제가 알게 된 사실인데 저 말고도 똘비 지인 중에 피해자들이 더 있었다더라고요. 한두 명이 네, 아니구만. 그 피해자들도 거의 이제 타지에서 무연고로 대학 때문에 이 지역에 혼자 왔거나 아니면은 뭐 가정사가 되게 복잡하거나 불우하거나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환경. 네네, 되게 어려운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골라서 한 1, 2년에 걸쳐서 작업을 했더라고요. 저는 항상 똘비가 나 말고는 친구가 없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저하고만 붙어 있으려는 줄 알았는데 시간을 어떻게 알뜰살뜰하게 썼는지 다른 피해자들도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집착 이런 거에 시달리다가 마지막에는 교수 언니를 소개받았다더라고요. 네, 근데 그 중에는 끝내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의문의 단체에 본거지까지 끌려 들어간 친구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간에 듣게 된 얘기가 그 똘비 어머님이 무당이셨더라고요. 네, 한때 몸을 담그셨다 이게 아니라 현직 무당이셨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똘비한테 제가 얘는 말도 안 했는데 이런 걸 도대체 어떻게 알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들도 조금 의문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아마 똘비도 좀 끼 비스무리한 게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똘비를 걸러내고 나서는 크게 뭐 문제 없이 대학생활 잘 마치고 지금은 다시 해외로 나와서 부모님하고 지내고 있는데 이게 귀족 여러분들도 막 아무리 가깝고 친한 친구라고 해도 나를 쥐고 흔들려는 친구가 있으면 좀 멀리 하시기를 바라고 또 그 사이비 종교 전도 활동이 그냥 길거리에서 길 좀 여쭙게요 아니면 복이 많게 생기셨네요 뭐 이런 급작스러운 만남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무섭다 이 부분이. 네, 진짜 1, 2년 장시간 공을 들여서 뭐 3, 4년이 될 수도 있는 노릇이고 이렇게 막 친구를 가장해서 진짜 무서운 사람들도 있으니까 꼭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리따님께서 이 이야기를 많은 분들 앞에서 용기 내서 하시는 거잖아요. 네. 왜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답답해. 도대체 뭐 왜 그러는 거야? 왜 몰라? 막 이런 느낌의 반응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착하다고 순진하다고 해서 그걸 이용한 사람이 나쁜 거고 어떤 목적이 있는 사람이 나쁜 거지 속은 사람이 나쁜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왜 많은 분들이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하시고 공감을 안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지금 제3자 입장에서 리따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과정을 들으면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나한테 다가오는 내 진짜 친한 친구 나를 정말 좋아해서 얘가 이러는구나라는 착각을 만드는 그런 방법들이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맞아요. 저도 얘기를 제보하려고 쭉 정리를 하면서 내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런 순간이 되게 많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죠. 그때는 친한 친구였고 아주 가까운 친구였고. 맞죠. 그리고 친구가 굉장히 중요할 나이예요. 그때는. 맞아요. 특히나 대학교 들어가서 아는 사람 없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맞아요, 진짜. 특히나 타지 뭐 해외에서 오고 막 이러는데. 친구가 전부였던 때죠. 맞아요. 그때는 지금에서야 나이 먹고 아이고 뭐 사람 좀 가려 사귀어야 되겠다 뭐 이런 느낌이겠지만 그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이랑 그리고 그때 상황 이런 것들 그리고 모든 것 중에 더 섬뜩했던 거는 저희는 당연히 이런 사이비는 단순히 만나가지고 그 상황에서 빠르게 이루어지는 줄 알았거든요. 네, 아니더라고요. 와, 몇 년간 작업을 한다는 게 이것 때문에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네. 이게,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한 사람한테만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아마 뭐 훈련을 받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여러 사람한테 다 그렇게 집중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더라고요. 몇 년 동안. 뭔가 되게 작은 트루먼 쇼를 보는 듯한? 무서운 일이죠. 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진짜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리따님의 이야기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이 방법을 알았을 거고 분명히 또 이 방법을 알았다면 다른 방법을 고안을 해내겠죠. 하지만 이 방법도 중요한 방법이라고 거기서는 생각을 해요. 그쪽에서 행하는 방법 중에는. 그러니까 많은 네. 분들이 그런 쪽에 빠지지 않고 피해 없는 그런 이야기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오늘 리따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는 수고하셨습니다. 행복하고 좋은 사람들만 만나고 네, 웃는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네. 저도 항상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유 저거를 왜 속지? 저거를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희는 이미 제3자의 시점에서 전지적 시점 진짜 신의 시점에서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지 이게 만약에 사람이 맘먹고 속이려고 하면 진짜 안 속을 자신이 있을까요? 우리 규정님들? 저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속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게 그냥 나를 위해서 내가 좋으니까로 비춰진다면 더더군다나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사람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